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전국에 2천만 개 집이 있는데 경매가 지금 5천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균형 감각이 생기잖아요. 이걸 갑자기 막 무슨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망하는데 대한민국 그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거 보더라도 매번 흔들리는 이유가 본인만의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집값을 결정한 요소 기준 몇 가지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집값을 결정하는 건 일단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하고 대출하고 금리 인하인데요. 대출 액수, 대출 비율이죠. LTV. 네. 이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했지만 이제 불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장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은데 이 불장이 올 수 없는 일이 그거죠. 저성장이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의 5년 폭을 만약에 우리가 2%씩 늘어나더라면 5년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10% 소득이 늘어났겠죠. 근데 집값이 그럼 더 오를 수 있나요? 지금 높은 상태에서? 대출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출이 예전에는 LTV와 함께 DSR이라는 걸 적용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적용하거든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심하면 굉장히 바젤 3잖아요. 심하면 바젤 4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젤 4를 해야겠다. 지금 상태로 해도 문제가 터지니 더 심하게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겠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1980년대부터 파생상품 터지고 나서 MBS하고 ABS, ABCP까지 겹치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매개체를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 대출은 줄이고요. 그죠?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주택이 이제 매개체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시스템에 문제가 터진다는 걸 2008년에 한번 경험했고 한 걸 가지고 이 바젤시를 만들었고 만들었는데도 상업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좀 놔뒀더니 또 터지니까 이것까지 이제 완전하게 줘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도 지금 DSR을 안 해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럼 예전처럼 대출해 줄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미국도 안 한대, 일본도 안 한대, 다른 나라도 안 한대. 그래서 실제로 DSR 적용한 나라가 지금 선진국까지 합쳐가지고요. 얼마 전에 20개국까지 사인했다가 시행한 나라가 지금 한 40몇 개국, 50개국으로 늘었어요. 그럼 50개국이 선진국 앞에 나가는 경제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서 서로 글로벌 경제 무역도 하고 서로 도우는데 우리만 막 대출을 해줘? 퀘스천 찍어지잖아요. 저 나라 좀 이상하다. 뭐 문제가 있네. 대출이 안 해주면 못 버티나 가게나 기업이? 그러면 이제 나라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이제 대출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베이스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시장을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득 어떻게 보면 대출에서 양손이 다 약간 좀 묶이는 예전하고 완전히 틀린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적정한 집 사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일본형이 될까도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따라가긴 따라가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면은 진짜 무리해서 막 공격적인 투자는 당분간은 자제하는 게 현명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지금 불장은 없다고 하셔서 근데 언제나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이 폭등하는 시기는 있잖아요. 가열되는 시기는 지금 불장이 맞죠. 없다는 게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란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3, 5년에는 없고 앞으로 뭐 길게 보면 또 언젠가는 또 폭등한 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거의 일본 스타일로 갈 것 같고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질 것 같고 한 번 있죠. 통일이 될 때. 예, 웃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은. 그렇죠. 통일이 되면 전 국토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하향으로 약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극대화되거든요, 사실. 특히 뭐 수도권이라든지 어디가 제일 메인이 되나요? 그때 되면 더. 일단 일본이 서울이고요. 경기도 수도권이 불타겠죠. 경기도 수도권은 교통망이 지금 잘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북한 쪽으로 가는 뭐 개성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원산 쪽으로 가는 도로 라인에 있는 데들은 뭐 불장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넓고 공장이 많은 곳. 협력이 되면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많이 뭐 벌써 정부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전 정부부터도 그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었어요. 박근혜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통일되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 소리가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시계획 그 전문가들하고 한국의 도시계획하고 미팅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도 도시계획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연결성이 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좋을 때 우리 뭐 도로를 어떻게 놓자 이런 얘기도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긴 데가 좀 불타겠죠? 이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번외적으로 한번 미래에 저는 못 볼 것 같은데 김 작가님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수님도 보실 것 같아요. 요새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럼 서울 아파트 보니까 제 기사 보니까 중위 전세값이 지금 5억 333만 원, 5억 선 이제 붕괴가 코앞이고 4월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9년 만에 뭐 제로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냥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영끌하시거나 갭투기를 과도하게 하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자산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 현상이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은행까지 뭐 굳이 연결한다면 연결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 이 얘기거든요. 저쪽에서 뭐 불이 나서 가스가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난 건데 그 전이의 속도나 어떤 전이의 범위가 지금 전세가격이 내려간 것이 그 연끌하거나 전세를 주신 분이잖아요. 주신 분들의 문제인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집을 싸게 팔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안 봐요. 그분들이 욕심을 내고 버틸 때 대출 연체일이느라고 부실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 이게 문제인 건데 그건 저는 정부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부가 미리 사전적으로 잘 관리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볼륨도 작고 제가 볼 때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만 다들 뭐 월세 주시는 분들은 멀쩡하고 월세도 한 50% 되잖아요. 그럼 50% 멀쩡하고 나머지 50% 중에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버티던 분들이 안 팔리는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당하겠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볼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또 신문에서는 또 도배를 하겠죠. 뭐 경매가 나와 이래서 심리를 하는데 그게 경매 물량이 나와봤자 뭐 뻔하거든요. 개수가. 근데 그게 이제 심리를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언론사들이 그냥 전국에 2천만 개 집이 있는데 경매가 지금 5천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균형 감각이 생기잖아요. 이걸 갑자기 막 무슨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망하는데 대한민국 그죠? 네. 멀쩡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경매 물건 뭐 100%, 1000% 증가 아, 네네. 그런 식으로 뽑겠죠. 아, 그러니까 2개에서 4개면 그런 자극적인 기사는 좀 자제해 주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죠. 그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지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집이 어쨌든 지금 집값 더 떨어진다고 보시니까 그럼 언제쯤부터는 그래도 좀 이제 무주택자분들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사면 될까요? 아, 일단 청약은 무조건 들어가죠. 특히 이제 공공분양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청년 주택부터 해서 요즘 보시면 청년 역세권 주택 짓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도심에서 서울 도심은. 그런데 이렇게 방시하면 그런데 신경 쓰시고 3기 신도시 지금 다 착공 들어왔거든요.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요. 그러면 사전 분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제 생각엔 선거 전에 할 것 같아요. 선거를 위해서. 그죠? 사전 분양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그럼 그때가 기회잖아요. 저렴한 데다가 그리고 뭐 SH 서울에서는 또 김원동 본부장 공사 사장께서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걸 갖다 뭐 3억 5억에 분양을 하니 강남 한복판에도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대충 뭐 나쁘게 안 짓거든요. 좋게 짓거든요. 아파트를. 그런 거 접근하시고 3기 신도시하고 그러면 아마 민간 분양가들도 약간 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지만 함부로 많이 못 올려요. 분양가를. 그리고 수도권은 아마 분양가를 낮춘 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적기라고 봐서 천천히 보시면서 청약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급하게 추격한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는 보실만 하다. 보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다 쳐도 생각해보세요. 뭐 20% 올라가서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급하지 마시고 청약 계속 보시면서 기존 주택 시세랑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상황 조금 공부하시면 우리 김 작가 TV 봐주시면서 하면 그냥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편안하게. 예. 그럼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언젠가 또 집값이 또 더 위로 이제 올라가서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80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2021년에 이제 한참 고점일 때 팔았으면 정말 지금 기분이 제가 좋으실 분들이 팔으라고 엄청 얘기했죠, 네. 제가. 고점일 때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딱 줄기 시작할 때야. 전세든 그 매매든 상승기고 하락기고 상관없습니다.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늘 때,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하락할 때, 이때가 변곡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2021년 말부터 줄었거든요. 말부터. 그때부터 이거 이제 바뀝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믿으셨던 거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게 3개월마다 발표하거든요. 그걸 가끔 주택 금융 통계 이렇게 아니라 주택 구입 부담 비율 딱 치시면 딱 떠요, 그림이. 들어가면. 그거 보면 그림 선이 나와요. 특히 서울 수도권 분들은 그것만 보셔도 지금 너무 낮구나 보여요. 요 그림 보시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일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많이 내려왔죠. 이게 서울이거든요, 빨간색이. 나머지는 이제 여기 서울, 부산, 대구예요. 지방은 좀 틀립니다. 지방은 여러 건 있는데요.
이 수치상으로는 여러 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주택 보유율이 지금 60%를 다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득 분위기를 따져보시면 어때요? 60% 이하는 그 소득이 주택을 사기에 버거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제가 한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불장이 쉽지 않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심하면. 여기 보시면 214가인데 지금 이게 2022년 3분기거든요. 지금 집값 2D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198인가로 좀 내려왔어요. 204인가로. 이 수치가 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이래야 이제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120 정도. 120이 평균 정도 생각되나요? 네네. 서울은. 여기는 이제 이 곡선을 재고 다시 보면 50에서 100까지 텀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80선, 70선이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한 20에서 25%만 내는 거죠. 안정적인 주택시장이죠. 그때는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도 되는 거죠, 사실. 지방은 80이고 서울은 120이고 네.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고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좀 거죠. 저렴한 네,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또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더 크래시 요 책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요 책에서 또 많은 얘기 해주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업계에 계신 지 한 30년 정도 되시지 않았나요? 네, 30년 좀 이제 넘었죠. 오랫동안 뭐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어떻게 사는지 파는지 보셨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집 살 때 저지르는 좀 치명적인 실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서 할 때. 자기 주관 없이. 우리 여러분들 왜 무슨 뭐 카메라 하나 사시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게 좋니 하고서 그냥 믿어서 사나요? 아니죠. 좋니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보잖아요. 보죠. 유튜브 영상 보고 다 리뷰 보고 이게 좋은 거 보고 가격 비교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집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믿고 하는 식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매매 시세만 나와 있지,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지만 또 유튜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은 분들은 정확한 진실을 찾아가서 상황 파악이 되실 거고, 그런 게 필요한데 집을 살 때 치명적인 실수가 자기 판단 없이, 자기 정보 없이, 주위의 권유나 그거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보면. 팔 때도 마찬가지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좋게 하면 똑똑한 그런 분들이 평온하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파시라고. 지금 안 팔면 집값 내려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돈 벌게 해주려고 싸게 이렇게 팔아줘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파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모아서 집을 사뒀는데 바쁘다 보니까 4년 전에 집 사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게 2배가 3배가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분들도 찾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바쁜 분만 찾아가지고 부동산을 이거 지금 막 팔고 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파는 사람이 파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터지는데 치명적인 실수. 공인중개사 분들의 말만 또 주위의 말만 듣고 절대 결정하지 마라 부동산은. 항상 자기가 조금 공부해라. 근데 참 그분들도 참 쉽진 않다 저는 생각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료수를 사든 전자제품 사든 이제 뭐 카메라를 사든 이제 인터넷 뭘 사게 되면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 비교가 부동산의 가격 비교가 전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카메라 살 때 가격 비교는 현재 시점에서의 다른 쇼핑몰과만 비교를 하면 돼요.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가격이 조금씩은 떨어져도 갑자기 팍팍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게 비싼지 싼지 옆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나중에 떨어질지 오를지 미래랑 비교를 하니까 이 미래를 알려면 이제 본인만의 기준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 좀 아까 작가님하고 쉽지 말씀 않은 것 나눴던 같아요. 주택구입 부담비도 중요한 팩트가 되죠. 이게 이 수준에 있으면 사야 되나 안 사죠.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 기준이 요거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살 사람이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는 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담 지수라든지 PIR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좀 너무 올라가고 또 이것도 있죠. 제가 말씀 주신 아까 그 책에도 있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세가, 매매, 거래량, 미분양 요 3가지 팩트를 딱 놓고 그것들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동시에 시작하면 무조건 하락인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다 좋은 쪽, 예를 들어 미분양이 감소하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게 동시에 겹치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3개만 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판단이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고 거기다 이제 매물량. 그 3가지다 매물량이 올라가자 내려가자 4가지 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전세가와 매매 거래량이랑 미분양이랑 매물량. 네, 매물량 추이. 요 4가지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펴 그리시면요. 보합이네, 상승이네, 하락이네가 딱 보여요. 이걸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안 하죠. 말씀 드실 때 맞아 이러시고 또 안 적죠.
그러니까 지금 김 작가 TV님 보시면서 오늘은 메모하셔가지고 네. 적어 놓으시면 시장을 알고 싶어 그러면 막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 네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보이잖아요, 바로.